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 영역과 관련된 8개부터 시작하면 되죠. 예술은 사회의 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술의 기능은 5가지 이치로 인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술 영역이 있죠.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요. 보통 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을 예술가라고 하죠. 예술 산업에 또 종사하는 이들도 많죠. 하여간 예술의 기능은 5가지 이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5가지 이치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4.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니 덧없어라. 1, 2, 3번이 있겠죠. 44. 2022년 태극신검 일부 11페이지에 있다고 하죠. 잠깐 볼게요. 이거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창조와 판멸이 행해지지 않는다. 창조와 판멸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화하면 한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니 덧없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이치도 2가지로 분화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5가지 이치가 있죠. 다른 거 하진 않겠습니다. 위 4와 5의 이치로 인해 인간은 어떤 주관적 개념에 집착할 경우 객관과의 불일치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래요. 괴롭죠.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 일환으로 환상이라 했는데 가상의 세계가 낫겠죠. 가상의 세계는 환상은 가상의 세계에 포함되죠. 가상의 세계를 찾게 되지요. 현실 속에서 뜻대로 되는 일은 없으니 가상의 세계에서라도 바라는 것과의 일치를 느끼며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요. 신검은 관념이나 표상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며 만들어진 관념이나 표상을 이용하여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검은 마음에서 드러나게 하는 작용 내지 움직임을 가리키죠. 그래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신검은 관념이나 표상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며 그래요. 말을 주는 게 낫죠. 가상의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들마다 감정의 구조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뭘까요?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뭘까요? 쾌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쾌락을 통해 느껴지는 느낌이 다 같지는 않죠. 배고플 때 먹었을 때 느껴지는 쾌락. 그래요. 피곤할 때 잘 때 느껴지는 쾌락. 그런 쾌락의 느낌이 다 다르죠. 그럼 가상의 세계 속에서 혹은 예술 작품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뭘까요? 한번 주석을 볼 필요가 있겠죠. 가상 세계 속에서의 즐거움 형태는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댄스 뮤직을 들으면 즐거워지는 사람, 클래식을 들으면 즐거워지는 사람, 드라마를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소설을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추상화를 했지만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림의 한 종류죠. 추상화는. 그림을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조각을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비극을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희극을 보면 즐거워지는 사람 등. 그래요. 저마다 감동을 느끼는 장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특정한 예술 작품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예술 작품은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 작품의 기능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현재의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술가가.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미래 세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겠죠. 미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따라해서 유행의 흐름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유행을 타잖아요. 시대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겠지요. 현재를 겨냥하든 미래를 겨냥하든 물론 예술 작품 역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술 작품 속에 깨달음을 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가상의 세계가 제공하는 즐거움의 깨달음을 더하려는 형태이지요. 깨달음을 가상의 예술 작품에 담아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림이나 음악에도 담을 수 있겠죠. 뭐 조각에도 담을 수 있고 하여간 예술의 이러한 기능은 태극신공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지요. 태극신금 역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차이점은 예술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일치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죠. 원리가 그렇죠. 태극신금은 현실 속에서 일치감을 느끼게 하려는 부분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요. 현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서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술작품을 좀 더 분석하는 거죠. 이는 일치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정신철학에서 다룰 부분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와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예술작품을 내용과 구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죠. 내용은 또 철학적으로 진료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조는 형식으로 불리기도 해요.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감정적으로 익숙하여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작품의 구조에 일치감을 느껴 몰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좀 어떤 예술작품이 있는데 다루는 소재가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가 않아요. 감동받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술작품 속에 간직된 구조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구조에 대한 일치감에 대한 이해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는 정태적으로 포착되기도 하고 동태적으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나 구조가 있다. 몸속에 있는 것에도 구조가 있고 움직임에도 구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가 포착되어 인식된다는 것은 후천적 무화, 마음이죠. 마음에 구조가 새겨진다는 것을 뜻하고 후천적 무화에 새겨지는 구조와 마음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봐야 되겠죠. 설명해 놨겠죠.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들이 최신곡에 거부감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은 오래된 노래를 들으면 지루한 경우가 익숙함과 관련된 것인데 그림도 동양화 좋아하는 사람, 서양화 좋아하는 사람, 제각각인 경우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해가 가야 되죠. 비슷한 형식의 즉 비슷한 구조의 노래들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구조가 새겨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 선호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술 작품 속에는 구조가 있는데 감상하는 사람의 의식이 예술 작품의 구조에 몰입되어 일치감을
느끼게 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예로 구조가 잘 짜여진 영화를 보게 되면 몰입하게 되지요. 그 영화 구조가 잘 짜여진 영화를 보면 구조 속에 몰입되죠. 긴장하면서 보죠. 관객은 영화 속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요. 음, 구조를 잘 짜야 되는 거죠. 전달하는 바가 있으면 구조를 짜고 스토리도 일종의 구조의 하나죠. 구조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들을 그 구조 속에 잘 배치해서 잘 표현하는 거, 표현하면 좋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그림도 그러하고 그래요. 음악도 그러하고 다 마찬가지겠죠. 노래도 그러하고 예술 작품들이 공통점에는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훈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되어야 하는데 표현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작업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잘 짜여진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구조 속에 소재들을 적합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다 설명했죠. 그러한 일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훈련이 필요하겠죠. 연습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구조 속에 잘 배치를 해야 되겠죠. 소재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정한 표현 방법에 능숙해지면 예술가의 무에 형성된 개념이나 관념을 구조화하여 포착하게 표현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술 작품인 것이지요. 그 전에 또 이렇게 뭐 구조를 잘 짜고 소재도 잘 배치해야 되겠지만 또 뭔가요? 작업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잘 못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림 그릴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음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잘 다루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창안한 거를 잘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인 거죠. 특정한 표현 방법에 능숙해지면 예술가의 무화에 형성된 개념이나 관념을 구조화하여 표현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술작품인 것이지요. 따라서 예술작품의 평가는 구조의 완성도와 표현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학가는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음악가는 악기를, 조각가는 조각시 다루는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용과 구성을 구상하더라도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온전한 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표현을 다른 이에게 맡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 어떤 구성을 짜서 그 표현하는 이에게 표현하게 한다. 표현된 것은 그 사람만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게 표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요즘에는 그냥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표현을 다르게 해도 아이디어를 생성시킨 사람들이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글씨체가 있죠. 이런 글씨체를 다른 이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고유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표현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현법이. 그런 경우는 공동작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을 또 다른 이가 표현했으니까 공동작품이죠. 따라서 예술을 배운다는 것은 기술을 배워 표현력을 강화시키고 구조를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예술작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배우려면 이 정도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든 없든 따라서 여러 표현 기술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배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예술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예술 작품도 만들어지는 원리는 같으니 감상 감상 정도는 가능해지지요. 그림이건 그래요. 노래건 조각이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 같겠죠.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표현 수단이 달라서 그렇지. 전달하고자 반을 정하고 구조를 짜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소재를 잘 다뤄서 표현하는 거겠죠. 감상이 가능해지니 다양한 작품들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술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결국 감상자들이 많아야 하고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흥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예술 작품을 소비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자연히 많은 예술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예술을 부흥시키는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요. 예술을 키우겠다면서 예술 일만 특별 대우하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회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차별인 거죠. 예술 작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품에 표현된 기술이나 만드는 데 투입된 시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거래되는 작품들 역시 허다합니다. 예술 작품의 가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글스리는 이것저것 아는 게 많죠. 경제도 알고 예술도 알고 정치도 알고 종교도 알고 종교 영역 아직 안 다뤘지만 한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의 가격은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술 작품에 따라 독점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은 다 독점적 성격을 지니겠죠. 작품성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지. 왜? 앞에서 설명했죠. 예를 들어 프랑스와 폴 세잔이 그린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은 1억 5,800만 파운드, 약 2,800억 원에 2012년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구매자는 중동 카타르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요. 카타르가 부자나 국가죠. 요즘 월드컵도 하고. 그래요. 이와 같은 미술 작품은 동일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예술 작품은 동일한 작가라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표현이 다르게 되니까. 이러한 작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와 구매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와 구매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가인 예술 작품은 뭔가요? 편의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구매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매 의사가 없다는 거죠. 또 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음, 비싸게 지불할 그래요. 의도가 없다는 거죠. 예술 영역에서의 팔기 학계에 세계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자, 작가수단, 예술인. 그래요. 이렇게 쭉 개마다 팔기에 적을 수 있겠죠. 예술이 끼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절대자, 물적, 독대, 예술인, 감상활동, 예술 영역, 성장활동, 관념, 표상 형성, 예술작품. 그래요. 창작을 한다는 것은 신경과 마음의 몸을 만들시 신금 활용, 작곡의 경우 마음의 귀와 입 활용, 그림의 경우 마음의 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하죠. 창작을 한다는 것은 신경과 마음의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마음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베토벤의 예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금과 마음의 몸을 사용한다 했죠. 신금은 드러나게 하는 작용이나 움직임이죠. 예술가는 마음의 몸을 사용하죠. 물론 육체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육체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겠죠. 예술가가 마음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베토벤의 예로서 가능합니다. 베토벤은 30대 중반에 기병으로 귀머거리가 되어 자살하기 위해 유서까지 썼는데 이를 극복하고 청각이 그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장음미사 제9 교향곡 등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음의 귀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베토벤이 30대 중반에 청각을 상실하죠. 작곡하는 이가 청각을 상실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소리를 못 들으니 작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설명했죠.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눈을 감아봐라. 그래도 보일 것이요. 귀를 닫아봐라. 그래도 소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은 직접적으로 수련하는 태극신검보다는 못하겠지만 신검과 마음의 몸을 강화하는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신검과 마음의 몸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태극신검보다는 못하겠지만 효험은 있겠죠. 반대로 태극신검을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신검과 마음의 몸이 강화되어 보다 발전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최고 수준의 예술 작품을 고르라면 복해의 선전팔계라고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나 관념을 8개의 도형에 담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태극기도 8개를 다 나눴으면 좋을 뻔했군요. 태극신검 역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지요. 이론 편의 단계는 총 15단계인데 수많은 그림들로 형상화될 수 있지요. 수많은 그림들로 언급된 내용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도 태극신검을 이해하는 데서 나왔죠.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화려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선전파괴도 간단하게 표현됐죠. 괜찮은 거예요. 이 그림이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관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절대자와 절대자의 마음, 인간의 마음, 외단과 내단. 그래요. 작품의 세상 속에서 태극신검을 이용하여 깨달아먹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추상화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요. 쭉 이렇게 북두칠성이라는 어떤 관념을 떠올렸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성심성의껏 모욕제기하고 그리면 효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자와 사상과 마음을 새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모욕제기하고 그리라고 하는 거죠. 모욕제기하라고 하니까 육체를 씻고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의 목욕은 육체를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씻으라는 말이다. 그래요. 태울 금화동지에 나오는 말이죠. 소위 세심청력 목욕이 하다. 마음을 씻고 생각을 틀어버리는 것이 바로 목욕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린답시고 목욕탕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의지를 내는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으니 별 중에서도 인간들이 예로부터 항해할 때 길잡이가 되었던 폭도칠성과 어울린다고 하겠지요. 예술작품은 이런 식으로 개념이나 관념, 구조를 만든 뒤 표현 수단을 통해 형성하고 제목을 지으면 됩니다. 예술작품을 보고도 마음이 달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암송하시오. 산은 산인 줄 알았더니 단지 주변 지면보다 수백 미터 높은 지형이더라. 고난도 고통도 오르막길일 뿐이니 오르다 보면 건강해지고 내려와서
가서 막걸리 한잔 하리라. 그래요. 가상세계 속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인생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만족하여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